네, 종목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끝장 전략. 오늘 이 시간은 유한타증권 압구정본부의 이경준 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종목별로 보자면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테슬라의 그렇죠. 주식 배당 형태로 또 주식을 분할한다라는 소식 아니었겠습니까? 이에 따라서 테슬라 8% 오르고 우리나라의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일제히 오르고 있는데 사실 테슬라 호재 이외에도 2차 전지, 뭐 LNF, 첨보 같은 종목들 긍정적인 리포트도 나왔더라고요. 네네. 살만할 때일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관심이 많이 가는 상황인 것 네. 같기는 해요. 근데 바닥에서 보면 사실은 조금 올라오긴 해서 지금 당장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테슬라가 2020년 8월에 이제 5대1로 이제 분할을 결정을 했고 그렇죠. 이후에 다시 이제 분할 결정을 하면서 주가가 8%대 상승을 했습니다. 항상 섹터에는 대장주라는 게 있기 마련이고 글로벌 주식들이 리딩하기 때문인데 지금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분위기도 좋아졌고요. 또 두 번째로 이제 오늘 저녁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 5차 회담이 있을 수 있고 네. 일부 지역에 대해서 서로 이제 협의할 수 있다, 뭐 합의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도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보시면 2차 전지 소재 중에서 원가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뭐 리튬이나 니켈인데 특히 니켈 같은 경우가 한 2만 불, 2만 5천 불대에서 순간적으로 8만 불대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사실 그렇게 되면 지금 2차 전지 구조를 보시게 되면 LNF 같은 회사들이죠. 이제 소재 관련 회사들이 가격을 완성차나 셀업체한테 전가를 해요. 네. 그런데 너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고객사 측면에서도 2분기 이후에는 조절하자라고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현재 그 스프레드 유지해주는 구조를 바꾸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다행스럽게 전일 한 8% 정도 니켈이 빠져줘서 37,000불 정도까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전해 액의 원료가 되는 전해 질 가격도 고점 대비 한 17% 정도 하락이 됐어요. 즉 테슬라에서 어떤 투심이 회복이 됐고 네. 원재료 가격이 좀 다시 안정이 되고 있고 전쟁이 장기화되지만 추가적인 변동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2분기에도 이러한 수익 구조를 유지해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작년 4분기부터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소재 업체들이 수익이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매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증가가 됐기 때문에 또 지속적인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생산으로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보자라고 하면 중기적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지만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시장이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이기 때문에 네. 추경 매수보다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면 양극재 쪽에 조금 호재가 될 수 있지 네. 않을까 생각해서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PCB 관련주들도 여쭤보고 싶어요. 네. 반도체 인쇄 회로 기판이라고 이야기하죠. 최근에 네. 보면 이 PCB 관련주들이 연일 상승을 했죠. 오늘은 조금 하락한 모습을 보이지만요. 네. 그동안 이제 외국인을 주도로 해서 상승을 보이고 뭐 연일 신고가도 나타내고 있었는데 이 PCB 관련주들 더 오를 것으로 보세요. 어떻게 보시나요? 실적만 놓고 보면 네. 여전히 좋고요. 네. 앞으로도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제가 기억에 8년, 9년간에 사실 중국의 저가 업체들 나오게 되면서 고생했던 섹터인데 작년 중반, 작년 하반부터 종목별로는 틀리기지만은 실적이 완전히 돌아섰고요. 글로벌한 쇼티지 상태고 또 지금은 장비 자체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요 기판 회사들이 증설을 외치지만 네. 막상 증설이 완료돼서 생산이 되는 시점은 2023년도도 중반이 넘어간다는 네. 얘기가 있어요. 네, 즉 네. 단기 6개월, 1년짜리 호황이 아니라 한 2년 이상에 갈 수 있는 호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또 환율도 수출이 많은 업체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죠. 그리고 네. 원재료 가격 비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택을 위시해서 주요 기판 업체들의 실적은 계속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언제 사냐가 중요한 거겠죠. 네. 그래서 사실 오늘 아침에 크게 흔들렸다가 지금 또 꼬리 다는 종목들도 보이는 것 맞습니다. 같은데 결국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실적이 정말로 정확하게 좋아질 수 있는 업종이고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섹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장이 다시 안 좋아진다던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려가 다시 불거진다든가 아니면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를 보통 5월 초에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시점쯤에 대비해서라도 다시 보셔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얼마나 싸게 사냐가 그렇죠. 이 업종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한 달 전만 하더라도 2월에는 우리 포트폴리오 내에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은 꼭 그렇죠. 있어야 한다. 이런 네. 말씀들을 참 많이 들었는데 네. 요즘에는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이 약간은 정체돼 있는 주가상의 흐름이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가 맞아요. 또 나오면서 리오프닝이 늦춰질 것이다. 이런 늦춰질 수 우려도 있죠. 있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공매도 뭐 비중이 많은 것들 혹은 뭐 공매도 거래 대금이 많은 것들이 또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많죠.
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사실 실적이 나오지는 예. 않을 거예요. 지금은 그렇죠. 뭐 아시겠지만 사실 작년 4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연간으로 매출이 너무 적어서 조금 특정 관리가 들어간 종목들도 있는데 사실 기대감으로 가는 종목이죠. 리오프는 사실은 네. 우리가 지금 여행비를 쓰고 있지는 않죠. 네. 그러나 그렇죠. 지난주 월요일로 기억합니다만 이제 해외 여행자에 대해서 일부 국가에 대해서 격리를 해제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를 했죠. 저도 예약을 찾아봤더니 뭐 사이판 같은 경우에 한 130만 원이면 3박 4일 다녀올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 좋은 조건인 것 같고요. 즉, 이 섹터는 실적보다는 향후의 성장성을 또 향후에 이제 보복적인 소비가 일어나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스텔스 오미크론이라든지 또 중국 지역은 상해 같은 경우도 완전히 셧다운하고 선진 그렇죠. 지역도 완전 셧다운이 됐죠. 그래서 조금 더 길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오픈 형태로 해서 생활 방역을 해서 이겨냈는데 특히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격리를 통해서 방역을 했던 국가들은 뒤늦게나마 이제 확산되는 경우인데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네. 오히려 조정이 줄 때 이거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그래요? 있지만 예. 단기 관점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 실적이 1분기나 2분기나 크게 좋아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결국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복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서 리오픈주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서 조정 줄 때마다 계속적으로 저고 개인적으로는 좀 해외 주식이나 국내 주식 여행 관련주들은 그런 식으로 좀 네. 분할 매수를 좀 여러 번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따라갈 필요는 없으시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코스피 200 지수에 한 하나투어나 FNF나 이제 뭐 K카 같은 종목들이 편입될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왜냐면 작년 말에 사실 기대감들이 먼저 네.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네. 시간에 좀 쉬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공매도도 늘어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기업들에 대해서 편입을 한 건 좋아질 거란 기대 때문이죠. 그래서 그 기대감이 남아 있다라 그러면 계속적으로 투자할 만한 가치는 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 또 내년 더 좋아지겠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소형주와 대형주 관련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최근에 이제 보면은 중소형주 수익률이 대형주 수익률을 웃돈다고 네. 이제 이야기를 하던데 이를 두고 이제 내수와 이제 정책 수혜주가 대형주가 아니라 이제 중소형 정책주로 몰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이 대형주를 관심을 봐야 될지 네. 아니면은 중소형주에 관심을 봐야 될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기억하기 지난주 앵커님께서 종목장이라고 말씀하셨던 네. 것 같아요. 저도 격렬하게 동의를 했고요. 종목장입니다. 시장을 보자라고 하면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모두가 알고 계시죠. 미국이 매 FOMC마다 올리고 이제 5월과 6월에도 0.5%씩 올려야 된다는 분들이 많이 나와 있고 미 10년 국채 기준에서 2.5%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조금 네. 더 올릴 여지가 있지만 이미 이것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 사태도 더 늘어나진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해외 변수들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시장이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정고점을 갈 수 있냐에 대해서는 부담스럽죠. 물가도 그렇죠. 여전하고 네. 금리도 계속 올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대 얘기로 주가가 급락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도 미국과 러시아 간의 관계, 우크라 러시아에 대한 관계도 더 늘어나고 있지는 않거든요. 지금 그렇죠. 면역이 돼가고 있는 상태에서 네. 저희가 우리나라가 예전에 김정은 그 북한에서 위원장이 당선이 됐을 때도 초반엔 예민하다가 지금은 신경 안 네. 쓰잖아요. 그렇죠.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전쟁에 대해서는 우리가 면역이 생기고 있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 시장은 지금 바닥에서 50에서 한 60% 정도를 미국 선진국 유럽 기준으로 올랐고요. 네. 한국도 코스닥 기준에서는 50%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는 오르는 상황이어서 대형주가 여기서 치고 간다는 건 정고점을 넘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모멘텀은 현재 어렵습니다. 어렵다. 네. 그렇다고 네. 빠질 확률도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종목들 위주로 성장성 있는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실적 종목들 또 레포트가 나오는 종목들 수주를 받는 종목들 전부 다 반응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종목장으로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네. 지금 말씀을 해주신 부분 중에 하나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민감도가 떨어진다라는 부분이었잖아요. 휴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그동안 많이 올랐던 관련주들, 예를 들어서 그렇죠. 뭐 방산주라든지 네, 네. 그리고 비료와 관련된 종목들 오늘 급락이 나오고 네, 있는데 네, 네. 이 부분은 그냥 차익 실현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해야 될까요? 이게 매매라는 관점에서 예. 보시게 되면 사실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 단기 차익 구간에 들어간 건 맞는 것 네. 같아요. 일단 미국에서도 모재기라고 하는 비료 관련된 곡물주들이 오일 장중에 한 7% 8% 빠졌었거든요. 네. 또 방산주들도 보시게 되면은 미국 방산주들도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국내도 똑같은 흐름을 나오고 있고 결국은 이제 방산주와 이거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인플레나 방산적인 요소들은 패러다임을 바뀔 만한 요소긴 합니다만 네.
단기적으로는 사실 그동안 시장이 안 좋을 때 많이 버텨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단기 차익 측면에서는 트레이딩이라고 하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차익을 일부 실현하시고 일부는 보유하시면서 다시 재매수 관점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경준 유한타증권 압구정본부 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